안녕하세요. 오늘은 회계천재가 된 홍대리 1편이라는 책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회사의 좀 그런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도 회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이 책은 약간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이야기식은 약간 생략하고 회계 상식, 그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모든 일은 갑작스레 일어난다. 회계 상식 첫 번째, 주주와 이사. 개인 투자자들 중에는 주주와 이사의 개념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회사의 주인은 돈을 투자한 주주다. 주주들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전문 경영인들을 뽑아서 경영을 맡기는 것인데, 이 사람들을 이사라고 하며, 이사 중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표이사다. 즉 대표이사는 주주들이 뽑아서 경영을 맡긴 사람이며, 대표이사 보수 등을 결정하는 곳이 주주들의 회의인 주주총회다. 회계 상식 두 번째, 주식 양도.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주식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주식 소유권이 넘어가며 추후 증권거래세와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된다. 또한 주주 명부를 별도로 작성해 주주 이름과 주식수, 액면 가액을 기록하여 회사 도장을 날인해 두어야 한다. 이 부분은 어떤 조직 내에서 쓰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첩을 꼼꼼히 살펴보던 최 사장이 의아한 듯 물었다. 조직 내 분위기 혁신? 영업력 강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장님께서 물어보신 부분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회사의 분위기를 혁신해야 합니다. 리더가 바뀔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인사조치입니다. 구태의연한 관리자는 과감히 구조 조정하고 인력 배치에도 변화를 주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힘이 나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정상무의 말에 최영수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상무님이 인력 배치를 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되도록이면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예를 들어보면 보직 전환 신청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재배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도 동감입니다. 두 번째는 매출 증대 방안입니다. 지금 회사의 규모는 매출 300억 원 정도인데 1000억 원 정도는 되어야 재투자를 통해 신규 사업도 할 수 있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리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간 목표 성장률을 높게 설정하고 영업력을 극대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출은 회사의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을 이루기 위한 출발이 되고 이익 발생의 전제 조건이 되는 중요한 지표여서 항상 사람들은 매출로 회사를 평가했다. 회계 상식 세 번째, 큰 숫자가 업의 본질을 나타낸다. 회계가 어려운 것은 회계 실무자들이 정확하게만 하려고 해서다. 그래서 어려운 계정 과목과 회계 처리가 나온다. 그런 경우 우선 큰 숫자를 봐라. 호텔이라면 부동산이 큰 숫자일 것이고 금융업이라면 대출이나 차입금이 클 것이다. 신용업종이라면 외상 매출금이, 서비스 업종은 인건비가 큰 숫자이다. 회사는 중요한 것에 돈을 많이 쓰게 되어 있다. 그렇기에 큰 숫자가 업의 본질을 나타낸다. 큰 숫자에 집중할 때 부서의 목표와 회사의 목표가 일치하게 된다. 제2장 회계부서의 벽. 생활회계 네 번째. 회계를 공부하지 말고 회계로 생활하라. 회계는 삶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회계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첫 단계는 회계를 공부하지 말고 회계로 생활하는 것이다. 회계 생활의 출발은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서 비즈니스 기사를 정기적으로 읽는 것이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비즈니스 관련 기사가 나온다. 기자들이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쓴 글들이라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 다음은 기사에 나온 회사의 재무제표를 다시 찾아보고 기사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체크해볼 차례다. 그리고 이런 지식을 개인적인 돈 관리나 재테크부터 회사의 업무까지 적용해보자. 이런 과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회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상상하는 회계인이 살아남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실천을 통해 익힌 것이야말로 일반적인 회계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깊이 있고 살아있는 회계 지식이 되어준다. 제3장 정보 이용자가 곧 회계의 고객.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기는 것도 우리나라의 투명성이 낮아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야. 우리나라 기업이나 지도층들은 도덕의식이나 직업윤리가 실종돼서 신뢰가 추락하고 있어. 보스만 있고 리더는 없지. 신 부장이 계속 말을 이었다.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기도 해. 사람들은 회계 투명성이 윤리적인 개념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이는 가장 이익을 남기는 경제적인 개념이야. 그리고 회계는 기업의 성공한 역사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공하지 못한 역사에 대해서도 말해야 해. 우리 눈에 비치는 현실이 폐허일지라도 그것을 냉정히 응시하고 묘사하는 것이 회계인의 의무지. 회계상식 5번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왜 생길까?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현상에서 비롯된 용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남북관계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 요인과 회계의 불투명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의 가족 중심적 경영권 승계와 경영권 다툼, 편법적인 상속 등은 주식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회계상식 6번째, 기업 회계 기준과 국제 회계 기준.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자동차 설명서를 읽는 것처럼 회계에서도 설명서와 안내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기업 회계 기준이다. 기업 회계 기준은 회계 처리를 할 때 지켜야 할 원칙, 회계 방법, 재무제표 등에 대한 내용을 연결하고 있어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있다. 국제회계 기준은 2011년에 대기업에, 2012년에 상장 중소기업에 의무 적용하기 시작했다.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을 KIFRS라고 부른다. 국제회계 기준의 효과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 모두 있다. 우선 긍정적 효과는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이나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줄어들 것이다. 또한 IFRS를 도입하면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국제회계 기준을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반면 기존 기업 회계 기준은 규정 중심인 데 비해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 중심이라서 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다. 규정 중심 회계는 회계 처리에 대해 모든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규정대로 처리하면 되지만 IFRS는 원칙만 제시할 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 가령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다르게 처리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다. 결국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다. 제3장 정보 이용자가 곧 회계의 고객. 생활회계 7번째, 회계를 배워도 왜 써먹지 못할까? 토익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영역 실력을 보면 형평없는 경우가 많다. 시험에서 점수를 올리는 방법만 공부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점수가 아니라 현장에서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려면 책상에서 영어를 공부할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생활에서 영어를 많이 써야 한다. 회계 실무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의 실무 능력을 들여다보면 형편없는 경우가 많다. 회계를 책상에서만 공부했기 때문이다. 책상 앞 공부에는 한계가 있다. 기업 실무를 많이 경험해봐야 진짜 실력이라 할 수 있다. 회계가 곧 경영이기 때문이다. 회계를 공부한 사람이 부채 비율이 60%니 안정적이고 이익률이 20%니 수익성이 높고 매년 매출이 10%씩 성장하고 있다. 한다면 이 사람은 숫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회계와 경영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리라는 회사가 이익률이 낮거나 연구개발비 등이 적다고 분석하는 것은 책상 위의 회계다. 이건 숫자로만 봐도 알 수 있는 분석이잖아요. 델은 박리담회로 저가품을 제공하는 것이 업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제4장 부자는 자산을 사고 빈자는 비용을 산다. 박철친 대리가 이야기 중간에 끼어들었다. 박 대리는 의사나 약사 부인을 얻어 소위 셔터맨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곤 했다. 부자와 빈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나? 재산의 많고 적음이 부자와 빈자의 기준이 될 순 없어. 가난해도 자신의 재산에 만족하면 부자지만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돈에 집착하면 그 삶은 가난한 법이거든. 이건 진짜 어느 분야에서나 만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하는 능력도 저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부자는 자산을 사고 빈자는 비용을 지출한다는 말이 있네. 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은 자산과 비용의 차이점을 알 거야. 미래에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은 예를 들어 주식이나 금융상품, 부동산 이런 게 자산이고 미래의 수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 이것은 비용이다. 부자는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신 부장이 말한 핵심이었다.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고 비용에는 매출원가나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이 있다고 기계적으로 배웠던 것보다 둘의 차이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 부장은 자산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래라는 단어를 특히 강조했다. 단지 돈을 벌어오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보다 미래의 수익 발생 여부가 중요하다는 의미 같았다. 회계상식 8번째. 마케팅 비용은 자산인가 비용인가? 한 마케팅 임원이 회장님으로부터 마케팅 부서는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부서 라는 말을 듣게 됐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나는 그에게 지금 마케팅이 내년 매출에 도움을 주나요? 라고 물었다. 자산과 비용을 구분하는 기준은 지금의 지출이 내년 이후에 돈을 벌어다 주느냐에 달려 있다. 이것도 약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읽어드릴게요. 부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부자는 돈을 벌기 위해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돈을 이미 벌고 있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벌기보다는 어떻게 쓸까를 고민한다. 그렇기에 부자는 돈 관리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쵸. 생각해보니까 부자는 돈은 어떻게든 벌 수 있어요. 근데 그 번 돈을 어떻게 쓸까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돈 관리를 중요시한다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재무제표로 돈을 관리한다. 재무제표에는 크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보를, 손익계산서에서는 회사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와 돈의 흐름을 보여준다.
생활회계 9번째. 대기업 후계자들은 회계부터 배운다. 성과를 내는 직원들은 회계적으로 일한다. 이들은 수익과 지출이 얼마이니 이익이 얼마여야 하는지, 비용을 얼마로 줄여야 하는지 등을 알고 있다. 반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직원은 대부분 회계에 관심 없다. 열심히 일만 할 뿐 자신이 돈을 벌어다 주는지를 모른다. 대기업 2세, 3세 경영자들을 보면 모두 재무통이거나 최소한 재무부서를 꼭 거치게 한다. 숫자를 기피한다는 것은 비즈니스를 기피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사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일상이 회계다. 회계를 모른다는 것은 돈 벌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다. 일상에서 숫자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습관화하는 생활회계가 중요하다. 먼저 가계부를 쓰는 습관부터 들이면 숫자에 대한 습관이 들고 생활을 숫자로 바꾸어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같이 가계부 씁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부터는 더 많은 내용으로 방송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